국민행동이 주관하는 제328차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멋진 도시 수원에 또 왔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는 수원 시민도 계시고 아무래도 저희와 수원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직접 위안부 생활을 겪으니보다 군 위안소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군 위안소를 다녀왔다고 밝혔던 위안부들의 증언이 이미 30년 전에 책으로 출판돼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8권이 현재 저희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오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내가 더 준비 중이라고 떠들겠습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수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8인에 선정된 위안부 안점순 씨가 과연 자랑스러운 명품 도시 수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점순 씨는 평생을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았고 66세가 되어서야 수원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 시민장으로 장례도 치러주고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개인을 기리는 전시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를 수원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점순 기억의 방, 개인 기념관이죠. 거기에 전시된 쌀저울입니다. 쌀저울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1940년대입니다. 보릿고개가, 지금은 다들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저부터도 모르는데 1940년대, 더더군다나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다들 못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14살 여자아이가 어떻게 몸무게가 55kg에서 60kg나 나갈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 몸무게가 안 나가거든요. 성인인 저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지금도 또래 평균 체중이 검색해보니까 47kg 전후라고 합니다. 47kg 전후. 그런데 더군다나 그 마을에 그런 대상의 소녀가 10명이나 있었답니다. 본인 말고 10명이나. 전체 합쳐서 10명이나 있었다는 이 설명을, 이 증언을 어떻게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쌀저울이 기억의 방에 전시되어 있는지 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오산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현재 자유대한 스마일 채널을 운영 중이신 이규영 목사님의 모두 발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많이 풀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왔던 데를, 또 지방을 이렇게 갑자기 또 2번 연속 오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은데, 지금 저희 단체를 향한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죠. 저희를 향한 이 수사와 압박이 굉장히 강도가 심합니다. 저희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희 뒤에 있는 이 소위 평화의 소녀상, 이런 동일한 상들이 전국에 약 156개 정도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의 일 상대로
동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기리고 기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가적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외에는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보통 6.25 전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정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젊음의 그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신 수십만의 우리 국군 장병들과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일일이 기억을 해서 정말 동상을 세운다면은 우리는 10분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해마다 6.25 전쟁 전후에 한 3개월 정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이 6.25 전쟁 관련 기념물, 동상, 기념탑을 돌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제가 추모하고 사실 알리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매 집회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지금 그분들을 향한 예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물론 지금은 뭐 어느 지역은 20만 원 주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주구장창 거짓말이라고 다 사기라고 주장하는 저 위안부, 나 위안부 했어요 라고 말만 해도 3,400만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해마다 이것저것 명목으로 한 8천만 원을 해마다 국가에 지원해 줍니다. 이 위안부 운동을 처음 시작한 정대협의회 주장을 합니다. 일제시대의 아픔이라고. 우리의 가녀린 소녀들을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죽였다. 이런 자극적인 선동을 이유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게 마구마구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전문 연구원들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대협 스스로가 위안부 활동을 했다는 분들의 증언집을 다 일일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문자로 써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무려 8권입니다. 그 증언집을 일일이 다 저희가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종합을 해보니 강제로 끌려갔었다는 그 위안부들의 실상은 일본 군인에 의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집업자들, 위안소 운영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언유설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명제부터 틀리잖아요. 그리고 위안소에서는 그들은 대가를 받고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었겠죠, 물론. 그럼 이 두 가지 명제가 이미 다 틀렸습니다. 또 초창기에 위안부들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합니다. 왜 자기가 끌려갔는지 얘기합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일본 군인에 의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한테 팔려갔고 또는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갔다. 수많은 증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들의 주장이 틀렸으면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만든 저 위안부상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저것은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우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일 선동을 위한 구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에 일본을 여행 간 한국인이 1,000만이 넘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의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의 일본은 대한민국과 미국과 합쳐서 저 공산 독재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소중한 우방국 중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국제관계는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은 한때 미국과 최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79년 호메이 정권 이후로 반미하고 있죠. 반면에 반미하다 친구된다 맞습니다. 이렇듯 모든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한 배를 탄 우방국이란 말입니다. 저거 위안부 내용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설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실을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도의적인 도리입니다. 더 이상 이 위안부 문제 하나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는 이런 거짓 사기쇼는 그만하는 것이 선진 국민들의 도리입니다. 저들은 늘 말합니다. 역사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올바른 역사를 이해해야죠. 올바른 역사를 기억해야죠.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역사는 감성적인 영화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배우는 것이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정말 더 이상 이것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저희는 저거 만지지도 않아요. 재수없어. 왜 저걸 지키는 것 저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정말 제발 사실을 직시하시고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저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대협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 잘 들어보시고 정말 더 이상의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요, 저 소녀 동상 우산 씌워줘요. 어떤 경찰분이 우산 씌워준 모습 사진 카메라에 찍혀가지고요, 멋지다고 막 좋아요 추천 엄청 받았어요. 비 오는 날 본인이 안 쓰고 우산 씌워줬다고. 저희가 학교 앞에서 위안부 집회를 왜 하려고 하느냐면요, 지금 언론에서 연일 저희를 비난하거든요. 왜 학교 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자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남교육청에서요, 위안부 김복득의 일대기를 교육 자료로 펴냈습니다. 위안부 김복득 교육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은 경남 통영, 1918년 마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첫째 딸. 첫 딸은 살림미천 이런 말이 있죠. 네, 역시 이분도 마지였습니다. 여동생, 남동생, 할머니와 삼촌까지 많은 식구가, 옛날엔 식구도 많았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고 가난한 살림이었다. 증언집 8권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요, 제 개인적인 소감은 위안부로 갈 당시에 하나같이 가난했다는 거. 참 이상하죠. 이분도 그러네요.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러다 내 나이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나는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위안부로 가게 된 사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일본 군인이 나오는지. 우리는 위안부들을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부르지요. 거제 장승포에 있는 고모집을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멀리서 손짓을 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그물공장 일 나갈 때 자주 마주친 아저씨였다. 동네 아저씨였대요. 그물공장 일 나갈 때 자주 마주친 아저씨였다. 야, 너 그물공장 다니지? 나 따라가면 돈 많이 버는 공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가자. 나 따라가면 돈 많이 버는 공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 가자. 엄마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떠난 것이 내내 걱정이 됐지만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만 되새기며 불안함을 떨쳤다. 이게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일본 군인이 나옵니까? 이때 나이가 22살이었다. 22살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평균 수명이 38살입니다. 지금처럼 88, 90살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는 못 먹고 질병도 많아서 평균 수명이 38살이대요. 38살이었대요. 챗GPT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8살 때 대부분, 그러니까 환갑 같은 거 크게 잔치했겠죠. 40살 넘기기도 힘드니까. 38살이 평균 수명인데 22살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평화의 소녀상 왜 11살짜리
11살짜리 어린 딸이 모델인 겁니까? 김복득 교육청에 나오는 자료에 22살이라고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김복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들은 고만고만한 나이였고 그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고향에 두고 온 경우도 있었다. 고만고만한 나이, 즉 22살이던 김복득과 비슷한 또래, 지금으로 치면 22살, 38살 중에 22살이니까 아줌마 나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고 평화의 아줌마상이 맞는 거 아닙니까? 평화는 무슨 평화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22살, 38살 중에 22살이래요. 그런데 왜 11살짜리 모델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교육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평균 수명 80살, 90살 되는 거로 치면 5, 60대는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린 소녀들이 끌려갔다? 어린 소녀, 22살이 어립니까? 교육청 자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군인들이 나를 상대한 대가로 군표를 주었다. 군인을 상대한 대가가 있었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위안부의 증언이 곧 증거라면서요. 군인들이 나를 상대한 대가로 군표를 주었다. 줬대요. 받았대요. 또 있습니다. 위안소 출입하는 일본군은 성병에 걸려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도 하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궁검사와 성병검사를 했답니다. 자궁검사와 성병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위안소에서 일본 군에게 사쿠, 콘돔 아시죠? 콘돔. 네, 일본 말로 사쿠라고 합니다. 저도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사쿠를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서 성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거나 질 어딘지 아시죠? 질에 뿌리는 가루약을 받았대요. 이게 교육청 자료에 나옵니다. 교육청 자료. 경남교육청 자료. 여러분, 성행위 시 콘돔을 사용하게 했답니다. 자궁검사와 성병검사를 했답니다. 질에 뿌리는 가루약을 받았답니다. 이게 교육적입니까? 이런 걸 왜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가르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딴 걸 왜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말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자궁검사, 성병검사, 질, 콘돔, 이런 게 교육적이냐 이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위안부 김복득의 사생활 폭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29살 나이에 15살 많은 남자의 첩살이를 했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구박과 구타를 일삼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대책 없이 맞아본 경험이 없다. 하다못해 위안부일 때조차도 남편한테 대책 없이 맞았대요. 이분 표현입니다. 때리고 싶을 때는 미친듯이 나를 때렸다. 닥치는 대로 작대기를 휘두르며 개패듯이 우리를 팼다. 이게 교육적입니까? 이게 교육적입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남의 집 첩살이를 했다. 개패듯이 쳐맞았다. 이게 교육적이냐 이 말입니다. 남편한테 미친듯이 쳐맞았고 개패듯이 맞았다는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내용입니까? 위안부 개인은 인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위안부 김복득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육자료입니다. 할머니가 겪은 고난을 책으로 만들고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궁검사, 콘돔, 질에다가 가루약 뿌리는 거, 남편한테 개패듯이 맞았어. 이게 교육적이니까 할머니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답니다. 참나 이 얘기도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교육 자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 듣고 경악했어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영원히 용서되지 않는 일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영원히 용서되지 않는 일본이라는 섬뜩한 문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반일 사상을 주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안부 교육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 연일 저희를 비난하고 압수수색하고 미행까지 당하면서도 학교 앞에서 이런 건 제발 하지 말라고, 교육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시위하는 겁니다. 이어서 저희 단체를 이끄시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통령이 저격한 남자,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원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궁검사, 콘돔! 줘야지. 제가 그동안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야 느낀 게 있습니다. 저를 경찰이 계속 미행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어디에 나가는지, 몇 시에 어디 나가는지 경찰이 다 미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나갈 때마다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누가 나를 미행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일행이 많아서 특히 보디가드가 옆에 있어서 괜찮은데 웃지 마세요. 보디가드. 제 혼자 다닐 때 항상 가방에 3단봉을 넣어갖고 다닙니다. 자, 읽겠습니다. 지금은 웃는데 제가 우리 집에 시커먼 옷을 입은 장정들이 7명이 쳐들어올 때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놀랄 적은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와서 이것저것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일일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저 베란다 벽장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씩 필요하신 거 다 갖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제가 연구자다 보니까 책이 많습니다. 그 압수수색 하러 왔던 수사관들이 이 많은 책 중에 이걸 다 갖고 와야 되나? 그래서 다 갖고 가시려면 다 갖고 가시고 필요한 거 제가 뽑아 드릴게요 하고 다 뽑아 드렸어. 거기에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이 발행한 증언집 8권, 문옥주의 증언집, 김순덕의 증언집, 그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위안부 문제 자료집 다 보내줬습니다. 아마 그 수사관들이 저를 송치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마 다 들여다보고 나면은 멘붕이 오지 않을까. 이게 아닌데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경찰이 부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명서 읽겠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6일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위안부는 매춘부, 전국 돌며 소녀상 모욕, 챌린지 벌인 남이라는 중앙일보 보도를 링크하고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언론은 이를 받아 소녀상 테러범, 위안부 혐오 시위, 소녀상 모욕 등의 온갖 선정적 표현을 동원하여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소녀상 훼손, 왜곡된 사실 확산, 학습권 침해, 미신고 불법 집회 등
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범죄 혐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청 국수본은 서초경찰서를 저에 대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는 헌법에서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사라지고 유죄 취지의 범죄자 낙인 찍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섬뜩한 경고에 이어 경찰청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방송과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저는 순식간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또 19일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일가 친척은 물론 연락이 없던 지인들로부터 걱정 가득한 안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일 올라오는 엄중처벌 보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가족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벌받을 일 한 적이 없다고 굳고 해명했지만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콕 집은 마당에 그런 주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제발 그만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경찰청의 겁박에 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소시민의 진실 추구 활동을 최고의 지위와 권력으로 겁박하고 가족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결코 대통령이 말한 사자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청 보도자료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린 것일 뿐 위안부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단언컨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과 여가부가 위안부 일역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가공할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196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한 바와 같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 영업을 목적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포주와 계약을 맺고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하이와 같은 현지에 도착하더라도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호적 등본, 친권자 승낙서, 인감증명서, 위안부 영업 신청서, 위안부 개인 조사서,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 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이 수집 정리한 수많은 군 위안소 관련 자료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제를 정의연과 여가부는 일본군으로 명시하고 강제동원을 취업사기, 유인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가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원과 여가부가 숨기고 있는 위안부 사기의 핵심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의원과 여가부는 1945년 해방 이전 일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을 마치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한 생활을 한 전쟁범죄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조차도 교과서와 각종 참고 자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위안부에 대한 왜곡 날조된 인식을 심어주며 어려서부터 이웃 나라를 증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행초등학교 사회 5-2 교과서에는 일제는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근무 내용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모집 광고를 내기도 했고 협박과 폭력, 납치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라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2 교과서에는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위안부 실상의 왜곡 날조는 위안부 상징 조형물인 소위 평화의 소녀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녀상의 작가는 자신의 작가 노트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서 성노래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는 제작 동기를 밝혀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안부에 대한 조각가의 그릇된 인식과 대일 적개심이 투영된 소녀상은 국내에 156개, 해외에 30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무학여고와 서초고 등 전국 초중고에도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소녀상이 수백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내 설치 소녀상이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 함량을 저해하는 비교육적 조형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소녀상을 앞에 두고 위안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리려면 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임을 말해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화대, 콘돔, 성병관리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대협이 발행한 총 8권의 위안부 증언집에 실려있는 위안부들의 포르노와 같은 생생한 증언도 함께 읽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한 전쟁 범죄 피해자라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안부 교육은 모두 후자입니다. 이처럼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 설치된 소녀상은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대일 적개심을 조장하여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거대한 걸림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반위안부 운동 세력은 2019년 이래 줄곧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창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반일 정서에 편승한 정치권과 언론이 일제히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마침내 우리의 진실한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여 엄정 수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공개한 SNS의 당사자인 저는 대통령에게 다음의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여가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일본군에게 취업사기, 유인중개 납치, 인신매매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위안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 한 명도 없다면 위안부 피해자법은 적용 대상자가 없는 실효 법률임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동안 사망한 위안부 중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고한 일개 소시민을 얼빠진 사람으로 공개 비난하고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수사와 처벌이라는 두려움에 떨게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실은요, 저희들보다 먼저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접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학자는 좌파 학자입니다. 좌파. 1980년 하면 운동권 세대죠. 그쵸? 손꼽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PD 계열, NL 계열하고 PD 계열 있다고 하죠. PD 계열 이론의 창시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지은 책만 50권이나 돼요. 와. 1년에 한 권씩 지어도 50년 걸려요. 한신대 윤소영 교수입니다. 한신대 윤소영 교수. 이분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매춘이었고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주장은 날조된 역사이며 근거가 없다. 날조된 역사래요. 놀랍죠?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에게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으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다. 이 기사는 2018년 3월 23일 아시아경제에 보도됐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2026년에도 난리가 나는데 2018년이면 문재인 정권 때니까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창 전국에 소녀상을 막 열심히 찍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학교신문, 아무래도 제일 정확하고 객관적인 게 학교신문 아니겠습니까? 학교신문 한신학고 제553호 제1면에 공개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인간 사회 속 운동과 역사는 그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근데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날조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사회는 망하는 거야. 날조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사회는 망하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거야. 학자라는 분이 날조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강의실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날조한 게 국내에서는 통하는데 해외에서는 안 통해. 그지? 놀랍죠? 기사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난 학생들, 시민단체에서 벌떼같이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저는 더 놀라워요. 난 자네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해. 속고 있대. 그래서 나는 그 역사 날조 이야기를 한 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의미에서 한 거야. 하여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야. 억울한 사람들 몇 명이 있다면 특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일본 애들은 공감도 못하는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해? 파시스트가 뭔지 아니? 촛불처럼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거야. 근데 정작 국민은 자기네들이 지지하거나 반대를 하면서도 왜 그러는지 정확한 논리적 근거는 못 대. 내가 책으로 쓴 이야기고 강의실에서 한 이야기고 스스로 이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와갖고 이렇게 사과를 하라는 건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거야. 사과는 절대로 못해. 유감 표명까지는 가능해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 있는 학자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협박 속에서도 윤 교수가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진실이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국을 발로 뛰시며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생생한 집회 현장을 촬영하시는 곽은경TV 곽 대표님입니다. 모십니다.
네, 위안부는 매춘 여성입니다. 돈 벌러 간 매춘 여성이고요. 공녀가 끌려갔습니다. 공녀는 고려 시대 때, 고려 태조 때 조금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고려의 여성을 바쳐라. 고려 여성이 예쁘니까 바쳐라 해서 처음에는 1명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5명 바치고 10명 바치고 이게 점점 늘어서 조선시대까지 우리 고려의 소녀들과 어린 소녀들과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바쳤습니다. 중국이 요구를 한 거예요. 쌀과 인삼과 말과 이런 걸 바치듯이 조선의 처녀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냥 바친 게 아무나 바친 게 아니에요. 13살부터 18살까지 금원령을 내려요. 나라에서 금원령을 내리면 양반집 딸들은 아무도 결혼을 못 시켜요. 만약에 금원령을 내렸는데 딸을 결혼시켰다 그러면은 체포돼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결혼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예쁜 양반집 딸들 아무나 또 데려가는 게 아니야. 고르는 게 아니야. 예쁜 양반집 딸들을 골라서 최고로 예쁜 여자를 소녀들을 바쳤습니다. 그게 13살부터 18살까지 그렇게 바쳤어요. 우리가 고려 때 보면 처음에 갔던 그 공녀가 좀 예뻤어요. 예뻐서 임금이 예뻐하고 좋아해서 후궁으로 맞았는데 일찍 죽었어. 그 왕이 중국의 왕이 일찍 죽어서 산채로 매장을 했습니다. 산채로.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오빠가 동생을 또 보냈어. 그래서 그 유명한 기황후입니다. 기황후는 굉장히 성공한 공녀 중에 성공한 여자고요. 떵떵거리고 그 오빠는 고려에서 정말 떵떵거리기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그냥 공녀들은 가서 개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뭐하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고생한 게 우리 고려의 소녀들, 조선의 소녀들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공녀로 뽑히지 않으려고 자기의 얼굴을 바늘로 찌르고 지지고 자기 얼굴을 상처내고 비참하게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게 고려의 소녀들이고 조선의 소녀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또 인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가 패방하면서 남한성에서 내려와가지고 삼존도의 굴욕이라 그러죠. 대가리 받고 중국에 절하하면서 사과했을 때는 조선의 사람들을 그때는 여성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조선의 여자 남자를 끌고 간 게 50만이라고 합니다. 50만. 그 50만 중에 공녀로 간 여성도 있고 장군이나 이런 남자의 첩이 된 여자도 있고 기생에 팔려가서 춤추고 노래한 여자도 있고 농가나 이런 데 가서 농업을 하고 심는 일 하는 여자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노예시장에서 팔려갔습니다. 노예시장에서. 그래서 돈 있는 양반집이나 영의정 아들은 그 당시 노예시장에서 100만원에 나왔으면은 15배 주는 1,500만원에 자기 아들을 사왔다고 합니다. 양반집들도 다 그랬죠. 아들, 딸도 가서 거꾸로 사왔어. 지금 시대 같으면, 지금 시대를 말하면 우리가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내 자식이 끌려갔는데 그 노예시장에서 내 자식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여성들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80%는 부모가 팔았습니다. 20%는 술집에 있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위안부로 가면 돈을 많이 번다라니까 20%는 본인들이 간 겁니다. 2번, 3번 간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80%를 팔았는데 부모가 3번을 판 부모도 있습니다. 그 미친 부모 아니에요? 지금 같았으면은 다 고속가면 그 부모들도 어린 딸들을 파는 거야. 근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18살이 돼야 되고요. 만 17살이 되었어야 됩니다.
서류도 있었어요. 서류도 많았어. 돈을 받았으니까 부모가 돈 받았다는 확인서를 해줘야 되고요. 호적 등본이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지금도 외국에 가려면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외국에 갈 때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엔 도항증이라고 합니다. 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사진 2장을 내고 본인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일본하고 조선에서 대만에서 위안부 했다는 건 다 막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의 캡처해서 거짓말이야. 신고합니다. 이영수도 대만에서 위안부 했다는죠. 거짓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 지역, 중국이나 저런 버머 같은 전쟁 지역에만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도착하면 현지에 중국의 경찰서에 가서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왜? 위안부는 돈을 받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냈어요. 위안부는 세금을 냈어. 문옥주 같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25,000원이라고 벌었죠. 집으로 25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5채 살 수 있는 돈은 오빠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20채 살 수 있는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 문옥주 같은 경우는 추금기, 저 어렸을 때도 추금기는 아무 집이나 없었어요. 부잣집만 있었어. 우리 동네 하나도 없었어. 우리 동네는 그런 추금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보석을 모으는 게 그 문옥주의 그 위안부의 취미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금도 엄청 많이 낸 거예요. 그러나 또 영업을 잘 못해서 인기 없는 위안부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막 심각한 얘기도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끌려갔으면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플로리스 오빠 학비를 좀 보내달라, 할머니 현재 몇 동생 명 남아있는지 학비를 좀 알기는 하니? 보내달라, 알고 뭐 짓거리는 이런 거야? 사람도 있고요. 어느 위안부는 왜 자꾸 돈을 레인저, 보내달라 말 했더니 조심해. 원망을 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부모가 남들은 다 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투정을 하느냐고 또 이거 다 답장이 모욕죄야. 와서 캡처해서 니네 다 평생을 고발한다. 부모를 안 보고 살았다는 그런 위안부도 댓글 쓸 있습니다. 때 조심해. 일본군 경고한다. 위안부요, 돈 벌러 간 여성이에요. 아무나 간 여성이 아니에요. 겸손한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을 지금은 배울 생각을 해야지.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레인저, 합법적이었어요. 조심해. 물론 사창가나 이런 데는 플로리스, 흘러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경고야. 근데 이 단체가 말하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남자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죠. 돈 한 푼도 못 받고. 전 세계가 위안부 그런 증언집이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30년부터 지금도 나온 우리나라에 30년 있고 전부터 나온 어딘가에 증언집. 그렇게 증언집이 비참하게 8권에 다 끌려가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이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 이들이 말하는 사람, 그 여성은 일본 군인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일본 군인이 별 2개 난 조심해. 일본 군인이 일본군 순사람이 긴 칼을 차고 와서 조선의 여인을 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별 2개는 일본 군인이에요. 지금도 일본 군인은 별이라고 합니다. 별 2개 다른 사람은 군인이고 순사는 경찰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경찰 옷 훔쳐 입고 조선의 여인을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김복동 일본 할머니가 순사람이 얘기했어요. 끌리갔다 일본 하는 게는 군인의 완전히 이 거짓말이라고. 별을 훔쳐달고 조선의 육성 여인을 끌고 증언이 왔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왜? 우리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특히나 또 일본 군인이 별인지 운지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거짓말을 쳤는데도 우리 국민은 속았습니다. 위안부는 돈을 벌러 간 여성입니다. 그게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런데 위안부라면 가만히 있고 매춘부라면 개지랄들 떨어, 개지랄. 위안부라 매춘부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돈 벌러 간 일본군 위안부를 저렇게 11살짜리 딸, 작가의 딸을 저렇게 설치해 놓고, 저것도 여기만 설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전국에 156개를 설치했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매춘부를 동상을 156개를 전국에 대세웁니까?
수원을 빛낸 인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 매춘부상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경찰이 저런 매춘부 동상을 지키고 있어야 되냐고요. 위안부의 증언이라고. 부끄러워야 되지 않아요? 위안부의 증언. 그리고 저 매춘부는 수원 사람도 아니야. 60이 넘어서 수원에 온 매춘부입니다. 우리나라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5천년에 이 대한민국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매춘부상을 세워놓고 저렇게 스님님 경찰들이 말씀이 시키고 맞습니다. 교과서에 실어서 애들을 매춘부 교육시키고 그 교과서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 군인 상대로 해서 성하는 이런 거 콘돔 위안부가 뭐 직접 별 그거 얘기했다고. 입에 담지도 못하는 허기 뭐 요즘 증언집이 대통령이 몇 건인지는 아니? 아니 여성들 뭐 누가 생리대를 만들었는지는 뭐 아니? 준다고 또 막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나 비싸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대통령 남자 대통령이 할 소리냐고. 아니 나 참 웃겨가지고 우리 여자들도 그런 말 안 해요. 남자 대통령이 생리대 얘기하고 참 그냥 웃겨가지고. 그래도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여성입니다. 정말 세우고 싶다라면 공녀의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비참한 그 공녀들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비 그들도 얼마나 가서 나중에는 중국에서 끌고 왔어도 생활비 일체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 세자비가 두 분 다 똑똑해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배터리 방전된다 노예시장 가서 조선에서 배터리 끌려온 그래서 조선인들을 내가 하나씩 사왔습니다. 방전수 없어. 조선의 인삼을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남긴 돈으로 조선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다시 역으로 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조선의 그 공녀들, 끌려간 공녀들의 동상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안부상을 당장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고요.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알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어서 매춘부상을 전국에 세우냐고 할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대한민국은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없나 보다. 오직 자랑거리가 없으면 저 매춘부상을 세워놓고 전국에 세워놓고 부닥거리하고 절하고 겨울에도 모자 씌고 동상이 춥습니까? 모자 씌우고 양말 시키고 장갑 끼우고 목도리하고 커피 갖다 주고 동상이 커피 마십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위안부를 하면서 저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일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 일본은 전쟁에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거 나쁘죠. 그래서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미국이 핵을 던져서 지금 3대 4대가 장애인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동맹 손을 잡고 자기 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세운 나라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왜? 당장 미국은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100년 1000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자기를 세계 선진국 대열로 만든 게 일본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거 참 일본 대단한 나라다. 우리도 우리의 100년 1000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본 과거에 일본을 용서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일본은 사과하라 보상하라 허거운 날 거지 새끼냐고. 일본은 사과하라 보상하라. 일본군은 조선의 여인을 끌고 갔다 무슨 개소리 하고 있냐고요. 일본군이 끌고 갔느냐 전국에 아니냐가 있는 중요합니다. 위안부상 다 일본군. 철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똑똑하시다. 내가 하고 나서 마무리해. 아니, 내가 하고 나서. 오염수 얘기하더니 그래도 잘 잡으시네 다. 후쿠시마 원전 소리서는 지금 기후상도 온달수가 읽었습니다 지금. 아우 진짜 후쿠시마네. 저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안부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용수입니다. 이용수. 이분의 증언이
상당히 이상해서 소개합니다. 6가지 의문사항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출생지 문제입니다. 1993년 초기 증언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대구시 북구 고성동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태어났대요. 대구. 그런데 2017년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서 태어났다. 참고로 대구시와 성주까지는 50km 떨어진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출생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니야. 성주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태어났다. 성주에서 태어났다니까. 대구에서 태어났다. 성주에서 태어났다.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여기 수사관님들 계시는데 증언이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면 이 사람 증언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들어보십시오. 나이도 이상합니다. 93년 초기 증언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 15살, 즉 16살이죠. 16살. 대구 칠성국민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칠성국민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즉 16살 때 대구에 있었답니다. 기억하십시오. 16살 대구. 그런데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14살 때 대만 위안소로 끌려갔다. 14살 때 대만에 있었다. 뭔 소리냐? 16살 때 대구에 있었다. 14살 때 대만에 있었다. 16살 때 대구에 있었다. 14살 때 대만에 있었다. 아니야! 16살 때 대구에 있었다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해요. 죄송해요. 세 번째, 위안소에 갈 때의 증언도 이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안소 갈 때. 이분이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불리운다는 사실, 일본 군인한테 강제로 끌려갔다는 피해자라고 불리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봐주십시오. 만 16살, 즉 17살 때죠. 밤중에 자는데 새벽에 동네 친구 분순이가 40살 정도 된 일본 남자를 데려왔는데, 밤중에 일본 남자를 데려왔다고요? 그런데 보따리를 하나 줬대요. 그 사람이 열어보니까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있었답니다. 1940년대. 지금도 아니고 옛날에 헐벗고 굶주렸던 그 당시에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 같은 보따리를 줬답니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좋다고 따라 나섰다. 이 사람 표현이에요. 좋다고 따라 나섰다. 즉 17살 때 선물 때문에 밤중에 집을 그냥 나와버렸다고, 무작정 나왔다고 이렇게 증언집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2016년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17살이 아닙니다. 15살에 군인이 밤중에 집안까지 들어와서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로 끌고 갔다. 이때 가미가제 부대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대도 있지도 않았어요. 15살에 군인이 밤중에 집안까지 들어와서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로 끌고 갔다. 여러분, 1993년 증언하고 2016년 증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증언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요. 만약에 억지로 믿는다면 어떤 증언이 신빙성이 그나마 있습니까? 선물 때문에 좋다고 따라갔다. 뭔 소리야? 군인이 집안까지 쳐들어왔다. 선물 때문에 좋다고 따라갔다. 군인이 집안까지 쳐들어왔다니까. 선물 때문에 좋다고 따라갔다. 군인이 집안까지 왔다고.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한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2007년 2월 15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증언했게요? 군인이 등에 뭔가로 콱 찔러서 끌려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07년 2월 15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요. 신문기사에 난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위안부 결의안까지 통과됩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 미국만 간 게 아닙니다. 유엔에도 갔습니다. 프랑스 의회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상황 납득이 되십니까? 또 있습니다. 30년 전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까지 데려간 남자가, 자기를 데려간 남자, 그 일본 남자요, 위안소 주인이었다. 그를 오야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일본 말로 아빠 또는 부모, 어느 그 모임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오야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야지. 대만까지 자신을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손님방에, 손님이라고 표현하죠. 군인을 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랍게도 증언집 8건 저희가 전부 다 읽었다고 그랬죠. 철저히 매일같이 분석한다고 그랬죠. 위안부가 손님을 받았다, 손님이란 표현 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손님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 위안소 주인이 전기고문을 했답니다. 전기고문. 군인들한테는 맞은 적은 없는데, 이 말 중요해요. 군인들한테 맞은 적은 없는데 위안소 주인한테는 많이 맞았다. 위안소 주인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2016년 1월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군인한테 몽둥이로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눈알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여러분, 초기 증언에서는 주인한테는 맞았어도 군인한테는 맞은 적 없다. 아니야, 일본 군인한테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고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깔이 튀어나오도록 맞았다. 아니야, 군인들한테 맞은 적 없어. 아니야, 군인한테 피투성이가 되고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맞았어. 아니야, 군인들한테 맞은 적 없다니까. 아니야, 군인한테 피투성이 되고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맞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일본이 망한 날 8.15 해방의 기쁜 소식.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소식이 있고 바로 다음부터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벗어납니다. 일본이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라고 물으니까 3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안소의 동료 여자, 그러니까 위안부겠죠? 조선말로 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줬대요. 누구요? 위안소의 여자 동료가. 그런데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니까 심부름하는 머시매. 머시매가 누굽니까? 머시매. 남자. 머시매가 누굽니까? 머시매. 그 머시매가 전쟁이 끝났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조선 여자가 전쟁이 끝났다고 했어. 아니야, 심부름하는 머시매가 그랬어. 조선 여자라니까. 심부름하는 머시매라고. 조선 여자, 심부름하는 머시매. 조선 여자, 심부름하는 머시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이 많으면 헷갈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져. 네, 100번 양보해서 알겠습니다. 모든 거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 이야기는요, 본인이 결혼한 이야기도 헷갈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환갑이던 1989년 1월 나보다 15살 많은 75살 할아버지와 결혼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의처증과 구박이 심해서 결혼 4년 만인 1993년 2월에 이혼했다. 뭐래요? 환갑 때 15살 많은 할아버지와 결혼했고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했대요. 그런데요, 2021년 2월 한국프레스센터 내외신 기자들, 그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4살에 끌려가서 그대로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다. 내 나이 60, 1989년 75살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했어. 뭔 소리야? 14살에 끌려가서
15살 많은 할아버지와 결혼했다니까? 결혼한 적 없어! 결혼했다니까? 결혼했다고 60살 때 내 환갑 때 결혼 생활 4년 만에 의처증이 심해서 구박이 심해서 이혼했다고! 뭔 소리야! 지금까지 14살에 끌려가서 결혼한 적 없어! 결혼한 적 없어! 결혼했다고! 결혼한 적 없다고! 여러분, 나이 많으면 결혼까지 헷갈립니까? 이렇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헷갈리는 사람을 어떻게 미국이며 유엔이며 프랑스까지 가서 증언하게 시킨 겁니까? 또 이런 사람의 증언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진실이냐 믿어줘야 합니까? 거짓말 할 때마다 이상하다고. 왜 30년 전에 저희가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육성으로 증언한 증언 내용까지도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했던 증언과 왜 완전히 지금은 달라졌느냐고 말조차도 꺼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말 했다고 미행에 압수수색까지 왜 당해야 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어서 대표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방금 이용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그 위안부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3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용수야.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한 것을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래요. 그러면서 제 범죄 사실에 그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야, 이건 뭐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 뭐 하는 건지. 나중에 가면 조서를 이제 부르겠죠. 이용수, 기론옥은 또 뭐 돈 벌러 갔다고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래. 이용수가 돈 벌러 갔다고 하는 것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이용수가 아니라 기론옥 홈페이지에 한 번은 벌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흉물 저거 그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거는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냐? 비즈니스입니다. 저거는 사업 도구입니다. 이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 도구입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불쌍한 소녀상이라고, 불쌍한 소녀라고. 저게 위안부상인데, 위안부상이 평화의 소녀상이면 위안부가 평화의 소녀야! 멍청한 것들아. 위안부가 평화의 소녀냐고. 이런 사기를 치는 집단이 수원에도 깔려 있는 거예요. 저거 세운 집단이 위안부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저 정의기억연대 이거 세운 집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 이것들이 위안부 이력에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국제사회에 거짓말해서 이것을 대일 적개심을 심어주는 국제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저 흉물 소녀상이야말로 국제 사기극의 선전 도구입니다. 반드시 철거하고 이 사기꾼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남로당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도들은 경찰들 파출소를 습격을 해서 경찰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지방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해마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위한 추념회가 대구시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희생됐던 경찰들을 위한 추모회가 있느냐? 없답니다. 명단은 파악하고 있느냐? 잘 모르겠답니다. 48년 4월 3일 대구에서 남로당 무장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서 파출소 습격해서
경찰들을 수백 명 죽였습니다. 그 가족까지 찾아가서 노모 어린아이까지 죽였습니다. 지금 4.3 평화공원에 이 경찰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수 수천 반란 사건 때 이 좌익 군인들에 의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을 지키는 경찰들을 무참히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여수에 가보십시오. 이들 위한 추모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인이 부족해서 경찰들도 자발적으로 북한 공산군과 싸우다가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들 위한 추모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수원 말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수원 지역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돌아왔던 터키 지금 티르키예 군이 수원 지역에 길거리에 널려있던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먹이고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화를 만들어줬죠. 아일라라고. 이들을 위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아니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떡 아래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기억하자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 위안부운동하는 사람들 단 한 번도 6.25 전쟁의 원인이 된 북한을 비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저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 공권력 뒤에 계신 경찰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진정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것으로 수원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위안부 집회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수원 시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수원의 올림픽 공원입니다. 공원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들고. 세로로 네, 발표 맞춰드려요? 체력 달라가? 이게 정말 없어져야 될 거라고. 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바로 찍으세요, 바로. 자, 일단 세로로 하나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아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원시장 앞에 공원 앞에 세워진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집회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잖아. 이따가 이제 조회수 보세요. 숫자가 계속 떨어져.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상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분들 자극이 좀 됐을래나? 그러니까 여기가 뚫는 길을 들었으면은